네, 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7, 8월 문제풀이반 리스타트 영역별 문제풀이 1주차 행동수정 영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하반기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달리셔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걸음마처럼 걷는 이런 연습을 조금 하셨다면, 네, 저희는 걷는 연습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전력 질주를 하실 수 있도록 마음가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싹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마음가짐을 좀 단단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선생님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하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학습 전략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그동안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하셨던 질문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좀 답변하는 형태로 좀 Q&A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유아 특수 선생님들도 이제 계시기 때문에 유특부터 우리가 조금 보자면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둔다면 특수교육학에 선생님들이 비중을 두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특수교육학에 관련된 거하고 맞먹게 우리가 비율을 좀 같이 두셔야 되는 것이 일반 유아에 관련된 그 과목이에요. 경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이전에 기출이 됐었던 유아특수 기출의 경향성들을 이렇게 좀 보시게 된다면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일반 유아가 거의 50대, 특학이 50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연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학에 대한 비중은 선생님들이 한 75% 정도로 좀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 유아에 대한 과목에 대한 비중을 두셔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누리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들 암기 과목이죠. 그다음에 특수교육법에 관련된 것도 선생님들이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선생님 좀 투자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유특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특, 중특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는 날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하루 동안에 다 한 번씩은 건드리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공부하셔야 되는 비중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특 선생님들 보시면 이제 초특도 이제 제가 특학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기는 했지만 초특 같은 경우는 초과정이 4문제로 거의 그 비율이 확정이 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4문제지만 배점이 거의 20점에서 25점 정도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과정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지금은 공부를 하실 때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초과정 같은 경우는 특히 강론 같은 경우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외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시기보다는 이거를 반복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은 이게 외워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학에 대한 비율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많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과정에 대한 비중도 선생님들이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초등 선생님들은 특과정을 안 보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특과정도 선생님들 보셔야 돼요. 특과정 같은 경우 보시기가 너무 많다라고 하신다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이 5과목은 무조건 선생님들이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공통 국어와 공통 영어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출이 많이 됐었던 과목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체능 교과들 있죠. 체육하고 그 다음에 음악미술에 관련된 거는 보통은 초과정에서 강론에서 문제를 많이 끌고 와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은 기본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선생님들이 외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예체능 교과들은 이제 초과정 강론서를 공부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 때 선생님들께 체육 과목하고 예술 과목에 관련된 부분은 이 문장이라도
외우고 들어가셔라 라고 해서 몇 개 셀렉해드린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이라도 한두 문장 정도라도 외우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정에서 선생님들이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되는 건 바로 총론이죠. 총론은 시험 문제에서 5점 정도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총론에서 실수를 하실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몰라서 못 쓰시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0점부터 시작하는 이 출발선을 초등 선생님들 그리고 중등 선생님들은 5점 앞서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법이랑 총론은 무조건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특과정을 제가 비중을 조금 많이 두기는 했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이 교육학에 좀 비중을 더 많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학 같은 경우도 한 20점 정도의 그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줘야 돼요.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영역을 잘한다고 해서 합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능력치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최종 합격과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선생님들, 유특 선생님들 그리고 중등 선생님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특정 과목들에 대한 내용들 있죠. 교육학이라든지 초과정, 유특에 관련된 일반 유아에 관련된 내용들은 고루고루 선생님들이 좀 능력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이 특수교육학에 대한 공부 비중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일단 지금 7, 8월은요. 선생님들이 다시 1, 2월 달 기본 이론서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1, 2월 달에 기본 이론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3월 달, 6월 달까지 이론에 대해서 확장을 했잖아요. 이 확장을 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출 문제하고 그러니까 임용시험 문제를 봤을 때 100%의 그 임용시험 문제를 둘로 나누면 기출 문제는 항상 70%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응용을 하고 나머지 30%는 이제 새롭게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보통은 이건 정해져 있는 기준이에요.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예요. 1, 2월 달에는 70%의 가치를 두고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3월 달, 6월 달에는 이 70%에 더해서 30%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들도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간 거거든요. 근데 다시 7, 8월 달로 돌아오셨을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달이에요. 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기에는 이 3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70%의 선생님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시기예요. 7, 8월 달에. 그래서 기본 이론서에 선생님들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저희가 3월 달에 공부했었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그때 개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예요. 이해.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본 책이었고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시고 임용시험장까지 가져가셔야 될 책은 기본 이론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에 모든 게 다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기출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형성평가나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에서 틀렸던 문장들이 무엇이었는지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기본 이론서에 다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기본 이론서만 보더라도 내가 어디가 약하고 내가 어디는 외워져 있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 중요하죠. 서브노트에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서브노트는 단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문장을 완성하실 때, 문장을 쓰실 때 문장에 대한 다양성과 풍부성이 부족해요. 서브노트만 그대로 외우신 선생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 이론서를 무조건 다독해서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7, 8월 달에 선생님들이 공부에 초점을 두실 때에는 기본 이론서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강론 강의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내가 지금 문제풀이반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실지라도 강론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빠르게 훑고 지나가시되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는 기본 이론서에서 다뤄졌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기본 이론서를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그 기본 이론에 관련된 거를 좀 선생님들이 좀 많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기본 이론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를 하고는 있지만 이 기본 이론서는 다 어디에서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냐면 기출이에요. 이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기본 이론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상충된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 기출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게 기본 이론서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에 선생님들이 좀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이론과 심화 강론에 관련된 것에 비중을 두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사실 더 이렇게 가져갔어야 돼요. 기본 이론서에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갔었어야 돼요. 강론에 관련되어져 있는 비중이 지금 좀 많이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를 선생님들이 좀 통달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다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처음 초수로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임용도 준비를 해봤었고 공부도 해봤었고 이런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초수 선생님들 그리고 임용시험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선생님들의 중복이 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조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시험에 선생님들 합격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되죠. 아무런 계획 없이 선생님들 무턱대고 도달하실 수는 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 합격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 이때 보통 선생님들이 어떻게 세우시냐면 7, 8월 분기 세우시고 7월 달 한 달 계획, 8월 달 한 달 계획 그리고 한 주간의 계획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물론 이렇게 세우시는 거는 보편적인 계획 수립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조금 빠르고 효과적으로 임용을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역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역순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는 일단 최종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다 두고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9, 10월 달에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7, 8월 달에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7, 8월 달 하면서 연습해야 될 거.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역순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7월, 9월 달엔 내가 뭘 해야 되고 10월 달에 뭘 해야 되는지 또 다달이 또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7월 달, 8월 달에 관련된 게 다달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최종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1차에 관련된 것만 제가 넣어놨지만 여기에 이제 2차에 관련된 계획 수립도 선생님들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1차에 관련돼서 너무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1차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 합격이 목적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1차 합격에 관련된 게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2차에 대한 계획 수립도 선생님들이 그 최종 시험 보는 2차 시험 날짜를 체크하셔가지고요. 작년 거 토대로 2차에 관련된 그 계획도 선생님들이 수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이론에 있는 마인드맵 및 정의가 암기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를 갖다 주고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도 인출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는 그만큼 난이도가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인출이 되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나와야 돼요.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때 남들은 한 번 풀고 답 쓰고 끝날 때 선생님들은 2번, 3번 정도 검토를 하시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고 답이 인출되는 시간이 빨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마인드맵이에요. 이 마인드맵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오늘 선생님들 대표 답안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카테고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답을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시험이 특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행동수정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마인드맵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예요.
문제 파악인데 문제 파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어를 파악하지 못해요. 문제에서는 A를 물어봤는데 선생님들이 쓰신 답안은 아예 다른 답안인 B이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A-로 선생님들이 답을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자체에서의 핵심어도 물론 들어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답안을 작성하실 때 핵심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키워드가 들어가실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정의에 관련된 것도 키워드로 암기가 되어져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바부터 나는 모든 내용 다 맞출 거야. 우린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맞춘다라는 생각보다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고루고루 내가 좀 많이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바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출문제 자체에서의 키워드 및 요구사항, 가짓수를 빠뜨리지 않는 습관 기르기. 오늘 대표 첨삭제도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짓수를 빠뜨린 답안이 너무 많아요. 가짓수를 빠뜨린 답안이. 물론 그 짧은 시간에 선생님들이 많은 문제를 풀고 답안을 옮겨 적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빠뜨리실 수는 있는데요. 이게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시는 이 순간부터 선생님들이 가짓수를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노력을 하실 때 지금은 연습을 하는 거니까 내가 처음 문제를 푼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형광펜으로 먼저 체크를 하세요. 가짓수를 먼저 체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볼펜, 그 다음에 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용암시켜 가시면서 내가 가짓수에서 문제를 3개를 물어봤는데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2가지만 쓰진 않았는지 1가지만 쓰지 않았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 합격생을 통해서 좀 효과를 봤어요. 처음에 그 선생님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문제도 굉장히 잘 푸는 선생님이었는데 항상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짓수를 빠뜨리더라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지금은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한번 형광펜으로도 한번 색칠해보고 볼펜으로 색깔펜으로도 한번 색칠을 해서 가짓수를 빠뜨리지 않는 연습을 좀 해봐라.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보는 5회 동안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셨는데 시험장에서는 다행히도 가짓수를 빠뜨리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문제점을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부분을 연습해서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에서는 실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화 강론반에서의 내용을 기본 이론과 함께 확장해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30%를 위한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좀 되어져 있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방법인 거고 보편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방법은 2번째예요. 자, 그래서 마인드맵 만드는 연습하시고 각 개념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답안을 보면서도 너무 채점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알아요. 아는데 키워드가 없어요. 출제자가 요구한 키워드가 없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거 그냥 풀어 쓴 거예요. 그런 답안들은 물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3명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채점자는 맞게 채점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채점자는 틀리게 채점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최고점을 가기 위해서 최고득점을 가기 위해선 정수를 받는 게 좋은 거지 소수점을 받는 게 좋지 않아요. 소수점을 받으면 그 소수점 사이에 진짜 몇십만 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 소수점 하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수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핵심 개념 키워드를 제가 기본 이론반 때 다 체크해드리고 이건 중요한 단어이다라고 하는 거, 어구이다라는 거 다 체크해드렸어요. 그런 거 우선적으로 먼저 외워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문장을 그 책에 있는 문장을 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시기보다는 단어를 외우셔서 얘를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던지
혹은 어구를 외우셔서 얘를 문장으로 만드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장을 만드실 때 이 문장은 복잡해서는 안 돼요.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문장 자체는 단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만 쓸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쓰신 답안들 보시면 거의 다 복문이에요. 뭐뭐 했고 뭐뭐 했다. 이런 식이에요. 혹은 선생님들이 1번 문제에서는 뭐뭐 한다, 뭐뭐이다 이렇게 써놓고 뒷부분의 문제에서는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통일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문장을 복잡하지 않게 단순화해서 쓰실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복학습을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이 반복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선생님들 1, 2월 달에 특학 전 영역을 다 강의 듣고 내가 공부했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인출을 해봐라 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그 순간에는 선생님들이 판단하고 넘어갔었어도 지금 다시 한번 그 문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극복하는 게 바로 반복학습이에요. 정말 많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연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본 이론서를 다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복습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복습 기간의 설정. 자, 우리가 시험을 직강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복습 기간은 언제까지 끝내주시는 게 좋냐면 금요일까지는 이틀 동안에 선생님들이 무조건 끝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목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예습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 목요일, 금요일 만약에 내가 목금까지 내가 다 복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토요일 오전까지는 선생님들이 모든 복습이 끝나야 돼요. 근데 복습 시간은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이 짧은 사람들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문제를 내가 많이 틀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복습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 복습 시간은 선생님들이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잡아두셔야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잡아두시고 이때 제가 오답 노트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답 노트는 매우 중요해요. 이 오답 노트는 선생님들 자신만의 시크릿 자료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료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개념들에 대한 것만 가지고 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오답 노트를 만들었었냐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어서 지금 우리 문제 푸는 게 이제 행동수정이잖아요. 그러면 행수 이렇게 그 과목에 관련된 걸 적고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1번 문제에 대한 개념이 우리 뭐였었죠? 오늘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긍정적 행동중재와 지원이죠. 그러면 그 주제를 써요. 그 주제를 쓰고 내가 지금 이 개념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여기에는 인출을 해요. 여기. 그리고 인출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썼는지 틀렸는지 이거를 오른쪽에다가 다시 베껴 쓰게 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은 걸릴 수는 있는데 이게 나중 되면 모의고사 반대에 가시면 선생님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돼요. 다시 베껴 쓰기를 하는 거는 기본 이론서를 베껴 썼어요. 내가 인출을 했을 때 마인드맵에 관련된 거를 인출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틀린 거 있으면 기본 이론서에다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서에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썼어요. 그냥 베껴쓰기를 한 게 아니라 암기하면서 베껴쓰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선생님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자료가 나중에 쌓이잖아요. 영역별로. 그러면 시험장에 가지고 갈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장에 나 뭐 들고 가지? 기본 이론서, 기출문제집,
난 다 들고 갈 거야. 만약에 가지고 가셨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40분 쉬는 시간 동안 다 못 봐요. 10분 동안 채점관 들어와서 뭐 체크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20분 동안 선생님들 화장실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다 나가거든요. 그럼 난 그 시간 동안에 뭘 봐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암기가 안 된 개념들을 보셔야지. 뭐가 나올지 생각을 한 그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보셔야지. 캐리어 들고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안에 보면 모든 책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꺼내서 볼 시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약되고 내가 모르는 개념들만 확인해서 가져가려면 이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오답 노트를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답 노트 자료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 행동 수정에 대해서 아마 오답 노트 종이가 엄청 나올 거예요. 한 20장, 30장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왔던 것이 이제 9, 10월 달 가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틀리지 않는 문제들이 9, 10월 달엔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그 종이를 빼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한 영역에 대해서 내가 A4 용지로 모르는 내용이 한 2-3장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 추격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난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서에다가 표시만 하세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틀렸구나. 이 제재에 대해서 틀렸구나. 기본 이론서에다가 그냥 다 표시를 하세요. 기출문제에서 내가 안 외워졌던 개념 표시하고 스티커로 뭐 색을 붙이던가 아니면 문제풀이반에서 틀렸던 개념들 다른 형광색 펜으로 칠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이론서만 선생님들 가지고 들어가셔도 될 정도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표시만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내가 몰랐던 개념에 대해서 표시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 기본 이론서 누구 물려줄 거 아니죠? 선생님들 자녀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잖아요. 갑오로 내려갈 거 아니잖아. 찢어. 모르는 거는. 찢어서 가져가세요. 시험장 가실 때 무겁게 가실 필요 없어요. 신체적으로 힘들게 가실 필요 없다고. 가볍게 가세요. 제가 제 후배 얘기 드렸던 적 있지 않으세요? 그 친구가 이제 2번째 시험 보는 해였는데 제가 이제 시험장 앞에서 이제 시험 잘 봐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뒤에서 톡톡 치길래 봤더니 이제 제 학교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잘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방이 없어. 너 왜 가방이 없어? 그랬더니 수험표 여기, 컴퓨터용 사인펜 여기. 자신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다 있대요. 그래서 그에 합격했어요. 시험장에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쟤는 왜 책도 안 가져와? 왜 쟤는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방 없이 자기의 그냥 가벼운 상태로 들어가서 시험 잘 보고 나온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 있게 하시려면 반복학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에도 써놨죠. 30% 대 70%. 선생님들 어디 선택하실 거예요? 70%예요.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들, 제재들로 70%의 문제를 구성한다고요. 근데 이거 틀리실 거예요? 이것만 맞춰도 70점인데? 그럼 고득점이에요. 고득점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조금의 실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는 거를 좀 가지고 오시려고 아마 노력을 하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여기까지 좀 됐으니까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순간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확장을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개념들 같은 것들이 또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욕심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욕심을 가지실 때 뭘 기준으로 가지셔야 되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 개념에 대해서 난 정확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백과사전 기본이론서 심화강론반에서 이야기했었던 개념들 옆에 있는 거 보이기 때문에 보고 싶거든요. 나오면 틀리지. 이런 자신감도 필요해요. 이런 자신감도. 그래서 내가 아는 개념만 정확하게 가져가자. 근데 그 아는 개념이요. 다 기출 문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출 제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특수교육학에 관련돼서는 이제 당연히 마인드맵 이거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이 장애 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나의 민낯을 보세요.
내 민낯. 작년에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영역이 있거나 혹은 자신감 있는 영역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정서행동 장애가 자신 있어. 그러면 그 주는 정서행동 장애에 대해서 예습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 장애 영역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해서 나의 현재 수행 수준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 글자도 책 펼치지 않고 시험을 봤는데도 상위권에 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그 장애 영역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 2월 달에는 그 상위권에 있었던 과목이 7, 8월 달에는 떨어져 있어.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봤더니 그러면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 초심을 가지고 다시 보셔야죠. 마인드맵부터 기본 이론서 정독하고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 루트를 선생님들이 쫓아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인드맵에서 암기할 우선순위 제재를 선택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라고 했지만 저희는 다 가지고 있죠. 어디에? 백과사전에 그 기출문제집 맨 앞에 보시면 인출 제재라고 해서 제가 해시태그로 체크리스트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거기에 더 추가하실 거 있으시면 추가하셔서 보시되 거기에 있는 제재라도 내가 명확하게 인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확성 또는 다독의 선택과 집중이 선생님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에 대한 그 다독의 횟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외워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더 기반이 된 기초가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이 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학에 기반한 교직 논술 수업이 들어가 있죠. 초등 같은 경우 그리고 교육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교육학이나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개론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특아동 책 있죠. 이소영 교수님 책. 이런 책들을 읽어보신다거나 아니면 기본 이론서들을 선생님들이 문장으로 정독하시는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법총론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구두인출 법총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눈치채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2번 회기가 이제 들어갔는데 첫 번째 회기에선 제가 뭐 위주로 물어봤죠? 기출 문장 위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기출된 문장들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잘 암기가 안 되신 선생님들은 두 번째 회기, 세 번째 회기는 제가 똑같이 기출된 문장만 물어봐요. 그런데 기출 문장이 굉장히 잘 인출이 되시는 선생님들은 기출 문장 안 물어봐요. 안 나왔던 문장 있죠. 안 나왔던 그 옆에 문장을 제가 물어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내가 처음 법이나 총론을 외운다라고 하시면 제가 기초탄탄의 기출 표시 다 해드렸잖아요. 그 문장이라도 우선적으로 외우세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되었던 그리고 빈도가 많이 됐던 문장들 있죠. 그거 먼저 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또 반복이 되거든요. 특히 총론 같은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출이 됐던 거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얘가 한 80%, 90% 나의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인출 수준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 회기 때 어제 총론할 때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실질적 체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거 물어봤었잖아요. 그거 물어보신 선생님들은 기출 문장이 인출이 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그거 제가 안 물어본 선생님들은 아직 내가 기출이 에 대한 문장이 아직 암기가 안 됐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총론 교육과정 같은 경우, 특과정 같은 경우는요. 매일매일 짝과 함께 인출하는 거 이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부할 때 그 친구랑 같이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밥 먹을 때 법 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숟갈 먹으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씹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절약을 했어요. 인출하는 시간을 따로 시간을 잡아서 1시간 동안 자, 법 인출하자, 총론 인출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산책할 때 총론 인출하고 밥 먹을 때 법 인출하고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에 밥 먹으면서 산책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인출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조금 짝과 함께 인출하는 시간을 조금 선생님들이 절약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 후반부 작업이 갈 때에는 법 총론 어느 정도 다 암기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특학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짝과 함께 인출하는 거 이거에 이제 선생님들이 초점을 맞추시되 시간 절약하는 효율적인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밥 먹을 때 하하호호 히히 그러시는 것도 물론 좋아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생산적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 주워 담을 수 없어.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선생님들한테 마이너스 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근간이 되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제 미래에 올 시간은 시간을 선생님들이 컨트롤해야 돼요. 시간을 끌려가면 안 돼.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초과정하고 유아교육과정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당장 안 외워줘도 많이 본다라 생각하세요. 많이 본다라고. 초과정이나 유과정 같은 경우 양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념들 같은 게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특히 초과정은 제가 초특 선생님들한테 더 이렇게 조금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중등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더 제가 초등 선생님들한테 걱정을 하는 이유가 초과정 때문이에요. 얘를 놓을까 봐. 얘를 놓는 순간 선생님들 초과정 놓는 순간 고득점 못해요. 그리고 특학에 관련된 것도 너무 깊게 보는데 대신에 내가 기출에 대한 게 정확하게 잘 되고 있다면 깊게 보시되 그렇지 않다면 기출에 나온 제재만 잘 보세요. 특학은 정말로 초등은 넓게 봐야 돼. 넓게 봐야 돼. 중등은 깊게 봐야 되고 유아도 넓게 봐야 돼요. 유아초등은 넓게 봐야 돼요. 다들 이 상태시죠? 들켰어요? 아무 생각이 없거나 하고는 있는데 내가 방향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거나 분노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렇지 않아? 난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왜 인출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태. 아마 지금 이 상태가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 상태 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으시면 안 돼요. 약간 이 상태나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나한테 짜증이 나야 돼요. 왜 인출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공부 방향을. 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마인드 컨트롤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 마인드 컨트롤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물론 많겠지만은 이게 알게 모르게 쌓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폭발해요. 정말로 나의 감정을 폭발하게 돼요. 정말로 온순했던 사람이 저렇게 감정을 폭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선생님들 지금 불안하시죠? 성적에 대해서 오늘 평균 몇 점일 것 같으십니까? 30점이요? 50점? 오늘 평균 몇 점일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채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최종 총점까지는 안 봐가지고 제 점수를 안 써놔가지고 평균을 보통은 이제 저는 50점을 두고 문제를 만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난이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60, 70점 됐었어요. 저희 반도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평균이 좀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걸 감안해야지. 인원이 많다라는 걸 감안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불안감이 가지고 있다면 해야죠. 이거 선생님들 좋아서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불안감만 높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불안감이 높으면 오히려 해야 돼요. 제가 스트레스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안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안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클까?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클까? 안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지. 안 하는데 선생님들 안 하면 해야 되는데 2분만 쉬고 할까?
2분이 넘었어. 아니야. 2분은 좀 애매해. 한 3분. 5분 맞추자. 아, 5분? 그것도 애매한데 한 10분 맞출까? 그러면서 안 일어나시거나 누워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미루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그때 불안하다고 느끼시고 내가 좀 뒤처진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냥 더 속력을 높이셔야 돼요. 현재에 집중하셔야 돼요. 현재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면 개인 내적 성장에 선생님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성적을 게시하고 선생님들의 상대적 위치 파악하세요 라고 제가 아무리 게시를 하더라도 그냥 보고 넘기세요. 보고 넘기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나 어떤 영역 알고 있지? 어떤 제재 모르고 있는 거지? 나 분명히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문제 못 풀지? 여기에 초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 2월 달에 분명히 형성평가에서 봤던 건데 왜 못 썼지? 틀렸었던 건데 왜 또 틀렸지? 틀린 거 또 틀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1, 2월 달 나의 수준보다 지금 7, 8월 달 나의 수준이 올라갔는지를 확인하시라고. 성적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상승 곡선이 아니에요. 성적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참기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쉬려고 하시거나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 구간만 잘 버티죠. 그러면 성적 쑥쑥 올라가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백지 상태에서 자 이거야 이거 외워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걸 외워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시험을 몇 번 보신 선생님들 있지. N수생 선생님들의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한 끗 차이 있지. 지금 상위권에 있는데 시험 문턱을 합격하기 위한 그 진짜 이만큼 차이예요. 정말로. 진짜 바늘구멍 차이거든요. 이거를 못 넘길까 봐 제가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고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도 초수다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도요. 이 단계를 넘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힘든 구간을 선생님들 잘 참으셔야 돼요. 성적이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개인 내적 성장에 선생님들이 목적을 초점을 두시고 불안하셔도 지금 공부를 하셔라. 불안하시면 더 하셔라. 자, 그 다음 어느 정도 불안감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극단적인 불안감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작심삼일이죠. 나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첫날 열심히 하죠. 둘째 날 첫날보다는 아니지만 좀 열심히 해요. 셋째 날 열심히 해요. 넷째 날 열심히 해요. 금요일 되면 피로, 귀찮은 까지 와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금요일 날 되시면 어때요? 저 조퇴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조퇴자가 제일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불안감도 한몫해요. 작심삼일에. 어차피 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약속 잘 지키는 거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요. 나랑 한 약속을 내가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 즉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슬럼프인데요. 이게 선생님들 발목을 좀 많이 잡고 있을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마이너스예요. 시험 성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이 슬럼프거든요. 근데 만약에 슬럼프가 오는 그 시기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슬럼프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슬럼프가 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슬럼프가 올 수도 있겠다. 왜냐? 내가 한동안 학원을 안 나갔는데 한동안이 아니지 하루 휴가를 썼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쟤도 휴가 쓰고 그 다음날 되니까 쟤도 휴가 쓰고 다 휴가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슬럼프가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오는 똑같은 감정 곡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용시험에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의 감정 곡선의 그 파동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임용시험에서의 그 감정 곡선의 파동은 좀 작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수평선에 가깝게 선생님들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 닫고 입 닫고 눈만 뜨고 공부만 하셔야 돼요. 경주마처럼 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감정의 곡선이 많이 안 나타나요. 다른 사람 말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고 하니까 감정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할 것만, 내가 할 공부만 신경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수면, 잠 잘 주무셔야 돼요. 지금부터. 평균적으로 선생님들 와서 여기 하고 나서 내가 안 좋은 시간이 평균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세요? 10시간이라고 얘기하지 마. 몇 시간이세요? 6시간? 혹은 좀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7시간, 8시간까지 주무시는 분까지 저는 봤어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깨어있을 때 잘하면 돼요. 똑같이 11시간을 줬는데 자는 시간이 3분의 1이야. 그런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요. 만약에 내가 수면을 많이 취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평균적으로 8시간씩 자야 되는 사람이면 주무세요. 주무시는데 대신 깨어있을 때 졸지 말고 집중하시라고요. 선생님들 지금 패턴 어떻게 되세요? 내일 시험이니까 11시까지 공부해야지. 오케이. 11시까지 공부했어요? 집에 가서 12시에 주무세요. 씻고 2시, 3시 이때 주무시죠. 그럼 학원 그 다음날 가야 되지. 그럼 몇 시간 자는 거예요? 3, 4시간밖에 못 자요. 근데 나는 수면 시간이 거기에 2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근데 거기에 절반밖에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당연히 잘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잘 수밖에 없다고. 왜 이렇게 피곤하죠? 왜 이렇게 졸리죠? 당연하죠. 그 전날 잠을 못 잤으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임용시험날 시험을 잘 보고 싶어도 잘 못 봐요. 머리가 맑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것도 생각해야 돼. 수면 시간을 생각할 때 이것도 생각해야 돼. 뇌가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얼만큼인지 아세요? 3시간이 걸려요. 뇌가 집중할 수 있게끔 예열될 때, 그러니까 잠에서 깨자마자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자, 그럼 선생님들 9시에 시험이죠.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6시에 일어나시려면 선생님들 10시에 그냥 퇴근하시자마자 11시부터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2시 안에는 주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금부터 하면 돼요. 2시 안에는 무조건 자야 돼. 왜? 2시 안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성장 호르몬이 그때 막 발생을 하게 되고 리커버리하는 호르몬이 그때 막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 선생님들 깨우네요. 그리고 새벽 3시, 4시에 내가 깼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내가 회복되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면을 취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게 좀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임용시험 날 몇 시에 일어날 거예요? 지금처럼 8시 30분에 일어나실 거예요? 지각이에요. 그러시면. 그죠? 몇 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선생님들 8시 40분까지 입시를 하시려면 30분까지 입시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그날만 일찍 일어나면 뭐 하냐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동안 계속 연습한 게 머리가 굳어있는 시간에 그동안 계속 연습을 해놨잖아요. 그날만 일찍 일어난다고 선생님도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6시, 9시 시험이니까 6시에 일어나서 뇌가 깰 때까지 선생님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학원 만약에 온다고 쳐요. 그럼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예열하실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하시면 돼요. 예열할 수 있는 과목은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선생님들한테는 예열 과목이 될 수 있어요. 법총론 같은 거. 혹은 내가 강론서나 아니면은 기본 이론서를 읽는 거. 그것부터가 예열의 시작이에요. 무조건 지금부터는 이제 초점이 임용시험 날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임용시험 날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거냐. 만약에 내가 시험장이 멀리 배치가 될 것 같으면 5시, 4시에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그 시간을 조금 그 자기의 그 기상 시간의 패턴을 조금 맞춰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머릿속에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과는 저희는 손절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집에 가서는 손절이 안 되니까 이것도 선생님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 휴대폰 사용하시면서 주무시는 분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자야지. 근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근데 안 보기 시작하면 이것도 습관이에요, 선생님들. 물론 처음에는 잠이 안 오고 힘들어요. 힘들지만 내가 충분하게 잠을 좀 잘 자려면 이것도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유재석 씨가 되게 유명한 말 했죠. 담배를 되게 오랫동안 흡연하셨던 분이에요. 애연가 하셨어요. 그런데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뭘 했죠? 금연을 했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간절하다면 할 수 있어요. 간절하고 내가 정말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부딪혀서 하셔야죠. 난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하신다라는 실천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Q&A로 넘어갈 건데요. 자,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실 건데요. 자,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거는 이제 두 번째 그 1회독을 할 때, 2회독을 할 때의 차이점만 제가 좀 체크해 드릴게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요구사항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이제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 제가 만들어드린 체크리스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오답노트 자료를 만들어라라고 했지만 이것도 선생님들 만드는 시간 지금 부족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에다가 다 표시해 놓으세요. 내가 어떤 기출 제재를 놓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이제 2회독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예상 문제를 뽑아낼 수 있어야죠. 그 문제를 보고. 내가 출제자라면 나 같으면 여기에서 이 사례를 가지고 난 이거 물어볼 것 같다. 예상 문제도 선생님들이 옆에다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상 문제를 뭐 각각의 문제마다 다 뽑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뽑으셔도 되고요. 내가 이 문제가 너무 좋은데 여기서 나라면 문제 변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는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단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제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마인드맵 그리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일단은 기출문제니까 답은 쓰셔야 되겠죠. 답은 쓰셔야 되겠죠. 자, 답은 쓰시면서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키워드가 무엇인지 옆에다가 해시태그 그려주시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인출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문제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1교시 때는 제가 객관식에서 나왔었던 그 보기 지문이 답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이렇게 예상 문제를 뽑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상 문제 저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콘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콘의 모델에 대한 아동 능력, 그 다음에 학생 능력, 아동 능력, 시각 능력, 환경 단서에 관련된 거를 난 물어보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콘의 모형을 물어보긴 했지만 거의 물어본 것 자체는 망막색소 변성을 물어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가 다시 나오면 나는 콘의 모델을 내겠지. 그리고 콘에서의 교육적 접근 3가지. 자극, 효율, 활용에 관련된 거 물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간단하게라도 주제를 써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건 객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 진짜 좋은 문장들 많아요. 답으로 쓸 수 있는 문장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자,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영역별 그 기출 분석은 저희가 수업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돌렸어요. 그렇지만 한 번 돌린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개별적으로 2번, 3번 돌릴 수 있게 연습을 하시되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연도별 기출 문제 들어가셔야 돼요. 선생님들 연도별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들어가셔야 돼요. 연도별 기출 문제 분석을 들어가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영역별로 풀 때하고 연도별로 풀 때하고 그 느낌이 너무 달라요. 영역별은 그 영역만 내가 잘 풀면 되는 거지만 연도별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문제를 푸실 때에는 경향성을 한번 보세요. 시각장애에서 보조공학기기가 나왔었네. 근데 그 전년도에는 안질환에 대해서 물어봤었네. 근데 또 그 전년도에 보조공학 물어봤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패턴이 보이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을 보시면서 아, 이건 나오겠다, 나오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또
예상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무조건 공부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꼭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논술에서 그 질문으로 가시면요. 논술에서 서론, 본론, 결론 부분을 잘 연결지어서 쓰려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초등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까? 유아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된다라고 했죠? 본론이죠. 본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 쓰는 방법 알려드렸죠. 추상적인 것부터 현장에 대한 어려움 찍고 그 다음 1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면 논술은 자연스럽게 써진다고. 결론은 뭐 하면 된다라고 했어? 본론? 요약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 쓰면 안 된다라고 했죠. 다른 단어들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을 선택해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0월 달에는 어떤 식 공부가 가장 효율적일까요? 또한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0월 달에는 선생님들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 아는 내용 공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암기가 된 거,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새로운 거 외운다고. 근데 하필이면 교수님들이 강론서를 언제 내시면 9월 달에 내시거든요. 9월, 10월 이때네. 그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한테 새로운 강론서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그것도 선택과 집중해요.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가져가시는 거고, 나는 이것까지는 못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도 들었던 그 개념들 한번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아는 내용들 위주로 내가 정말로 정확하게 인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대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못했어. 그럼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성취할 수 있는 계획서로 작성을 하셔야죠. 지금 계획대로 실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미뤄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날 계획을 세우실 때 혹은 그 다음 주 계획을 세우실 때는 내 현재 수준 지금 파악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거, 그 많은 양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선생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양으로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10월 하반기에는 선생님들 자신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험 직전 날 공부한 멘탈 관리는? 자, 이제 시험 직전 날은 아는 내용인데 안 외워진 거예요. 아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10월 달에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정확하게 안 외워진 것들. 그것만 쭉 모아서 외우시는 거예요. 물론 전 영역을 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오답 노트예요. 아까 제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면 기본 이론서 확인하시면서 넘기시는 거예요. 멘탈 관리. 전날 멘탈 관리 하실 때 선생님들이 나는 안 돼. 나 너무 불안해. 나 미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이때는 좀 약간 그 정말 재수 없을 정도로의 파워 긍정러가 되셔야 돼요. 난 이미 합격생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험 전날에 두 부류 봤어요. 우는 사람, 웃는 사람. 우는 사람이 빨리 합격할까요? 웃는 사람이 빨리 합격할까요? 네, 웃는 사람이 더 빨리 합격해요. 우는 사람은 왜 우냐면요. 내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선생님 저 시험장 가기 싫어요. 저 어떡하죠? 저 지금 손이 너무 떨려요. 그만큼 자기가 1년 동안 공부한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시기의 기본서 모의고사. 당연히 기본서죠.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것에 암기를 잘하는 방법?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안 웃으려고 했는데 반복학습이에요. 이것만큼 무서운 무기 없어요. 합격을 빨리 하시는 선생님들은 초수에서 왜 합격을 빨리 하는지 아세요? 강사가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그것만 보거든요. 그것만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정확하게 반복해서 보면 문제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답을 잘 쓰고 나오는 거예요. N수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내 자신을 못 믿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낼 수 없어 라는 의심부터 해요. 답은 쉬운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 선생님들이 그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암기는 반복학습을 해야 되시는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문제에서 출제를 했을 때 이렇게 쉽게 됐다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답을 쓰셔야 돼요. 자기 자신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출 어느 정도 돼야 되냐고요? 자기 만족이에요. 선생님들 작년에 총론을 10월 달까지 인출이 안 되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총론이 초등에서. 맨날 울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잘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잘 인출이 되고 있었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저의 기준은 뭐냐면 통문장 인출이에요. 통문장. 자,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 2차에 관련된 거예요. 자, 2차는 이제 선생님들이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넘길 거고요. 그 다음에 TO. 아직 안 나왔죠, 저희 사전 TO. 이거는 계획이 되어졌던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저희 그 뉴스에도 나왔었죠. 조금 증언하겠다 정도의 그 사전 TO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곧 나오겠지만 작년보다 더 많이 뽑는다는 것보단 비슷한 수준으로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힘들고 처지는 것을 극복하는 저만의 노후는 자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을 못 잘 때에는 거의 뭐 한 2~3시간 자거나 아니면 거의 안 자고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힘들고 처질 때 자요. 자거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봐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 아니고요. 제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제가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아는 내용인데 그냥 틀어놔요.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거 틀어놓고 그냥 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약간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풀 수는 있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선생님들이 풀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지금은 공부하실 때는 선생님들 머리를 믿지 마세요. 외워졌다라고 생각했던 개념 안 외워진 걸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단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는 선생님들 머리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 내가 아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